오늘은 제가 그토록 당부드렸던 이야기가 현실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조차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기하는 마음과 24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재산, 재화를 말하죠.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화를 말합니다. 그럼 산은 뭡니까? 소득을 말하죠. 현금 흐름을 말합니다. 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0.89% 부자가 전체 총 가계 자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에 59%는 좀비 기업입니다. 좀비 기업이 뭡니까?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라는 뜻이 좀비 기업입니다. 자, 고금리의 우리 기업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0.89%라는 것은 이게 1%도 안 되는 수치지 않습니까? 1% 미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가계 자산의 59%, 대략 60% 자산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40%를 99% 사람들이 나눠 갖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체 가구의 57.4%는요 3억 미만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빈부의 격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우리나라의 평균 가계 자산은 얼마일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는데요. 5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 대비 집값이 과도하게 비싸다 라는 것을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이 10억인 분들이 한 상위 10% 정도 안에 들죠. 순자산이 10억이 있는 분들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도권의 집값은 수억에서 수십억씩 하는 이 현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빚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하는 그 집값의 50%는 다 은행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0.1%의 부자름은 정말 찐 부자들인데 이 찐 부자들도 이제는 부동산에서 눈을 떼고 있고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다. 이것에 얘기를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에 해당하는 찐 부자들은 한 22년까지만 해도 주택이나 건물 등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23년에는 어떤 걸 통해서 자산을 늘렸냐? 바로 예적금을 통해서 자산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또 찐 부자들은 24년부터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데 KB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니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거주용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부자의 숫자가 45만 6천 명이다 라고 추산했습니다. 이 숫자는요 전체 인구의 0.89%에 불과하지만 한국 전체 가계 금융자산 중에 2,747조 원 정도 되는 5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 10명 중에 9명은요 10억 원 이상 또는 100억 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라고 부르고요, 금융자산이 100억 원 이상 300원 미만인 고자산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6.9%, 한 32,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초고자산가, 이들은 30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1.9% 정도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도 부동산 값이 하락하면서 자산가들의 자산도 23년 들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21년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것을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부동산 영끌하면 큰 코 다친다 였습니다. 지금은 현금 체력을 길러야 하는 시간이 왔다 라고 저축과 시드머니의 준비를 주장해왔는데 이미 부자들은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23년 들어서 부자들은 금융시장도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도 위축이 되면서 예적금 보유율을 늘렸습니다. 또 이들은요 내년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로 어디를 꼽았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식입니다. 한 47.8%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과 보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순위가 부동산에서 이제 부동산이 뒤로 밀렸다 이겁니다. 부자들은 24년의 주식 투자로 수익률을 얼마 정도 보고 있냐? 연 24%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주식시장에 뛰어들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주식은요 개미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주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끊임없이 살 수 있는 잉여금이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소득이 계속 받쳐주거나 여유가 있는 돈이라는 거죠. 자, 이걸 사서 언제까지는 내가 팔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 집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뒤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돈을 보태야 되는 돈이다. 이런 돈으로는 주식을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진 돈으로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부자들의 주식 거래 방법은 또 어떨까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는요, 특히 개미들은 단타를 많이 합니다. 특히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개미들은 정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는데, 그분들 중에 단기적 관점에서 돈을 번 사람들을 솔직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개미들이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5일 정도 됩니다. 부자들의 보유 기간은 1년에서 한 3년 미만 정도 되죠.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부자들의 투자 기간이 훨씬 깁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또 고수익으로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가 있는데요. 미술품과 금보석도 지목을 했죠. 이 보니까 지난 4월에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아트바젤과 스위스 연방은행이 23년 미술시장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글로벌 미술시장 규모가 67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9조 정도 됩니다. 거기서 한국이 한 1%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통계에 잡혔습니다. 미술품 시장은 찐 부자들의 시장이다. 그냥 놔두자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시장금리 고금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벌어졌죠. 인플레이션이 심합니다. 국제정세는 국제정세대로 어렵고 경제 상황은 정말 불확실하게 변했기 때문에 자산가치 하락이 위험하다.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더 안정적인 것으로 투자처가 바뀐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자산가치 하락에 위험 있는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산불 시대입니다. 불안, 불신, 불확실성, 이렇게 산불 시대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미래가 불안하고 신뢰가 없는 불신의 시대, 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그래서 산불 시대입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 시장에서는 이 산불이 더 견고하죠. 부동산 시장에 믿음이 생기려면 제가 볼 때는 거품이 꺼져야 믿음이 그나마 생긴다고 봅니다. 제가 땅값을 한 4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특히 부동산 거품의 시장을 쭉 이끌어온 강남의 땅값을 체크해봤더니 서초구의 대로변 땅인데요, 2019년에 평당 4,800만 원 하던 땅이 22년에 1억 2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22년에 1억 2천에 산 땅을 지금 이 사람이 다시 내놨는데요. 얼마에 내놓은지 아십니까? 1억 8천에 내놨습니다. 자기 땅 자기 맘대로 가격을 올려서 내놓는 걸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어떻게 3년 만에 땅값이 3배가 넘게 뜁니까? 이 땅의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옆에 땅과 비교하면 그래도 싸게 내놓은 거다 라고 말합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동산 개발사들이 오피스텔 지으려고 서울 강남 땅값을 너무 많이 띄워놨습니다. 저는 이런 땅의 땅값부터 좀 잡혀야 부동산 가격도 잡힌다 라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찐 부자들도 저축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자산을 늘려가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게 부동산에 올인하던 것에서 눈을 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딱 잘라 얘기하면 부동산에 너무 혈안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24년에도 부동산보다는 일단 여러분 현금 체력을 좀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부동산 조정이 좀 깊이 올 때 나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주요 핵심 지역마저 집값의 고점을 찍고 하락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냥 돌아선 게 아니고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전 지역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수요자 우위 시장으로 시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기 세력이 투기를 주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우위 시장으로 바뀐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 서울 부동산 거래 중에, 아파트 거래 중에 특히 강남 4구는 매수자들 중에 72.7%가 갭 투자였고요. 서울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50% 정도가 갭 투자였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의 집보로 한번 가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가격을 조정해 줄 테니까 계약을 합시다 라는 집주인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집주인들이 내 집값은 안 내려갔어 라고 하면서 버티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그 입장을 바꾸고 시장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부동산 중개소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불패다라는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 지금이 가장 싸다 라고 하면서 매수를 막 부추기고 분양을 부추기던 것에서 이제는 깎아주겠다라고 돌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매수 대기자들이 어떤 태도인지 아십니까? 안 삽니다,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줄다리기의 힘의 균형이 23년
4, 4분기에 매수자 쪽으로 힘의 균형이 옮겨갔습니다. 특히 대출의 양이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속이 정말 타들어가는 입장인데요. 거래는 계속 침체되면서 매물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를 때 경쟁적으로 집값을 올리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매물이 쌓이는 것을 보고 옆집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내놓아야 빨리 팔리니까 매도든 전세든 그렇게 또 하락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희 집도 이전에 계약했던 것보다 좀 더 싸게 전세를 줬습니다. 서울의 모든 집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제 집이라고 안 내려가겠습니까? 서울 핵심지라고 불리는 강남을 비롯해서 강동구, 마포구 하락거래가 정말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울 외곽 지역은 매물이 엄청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끌했던 분들이 이제 금리도 버티기가 어렵고요. 또 가격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기 전에 얼른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제가 표용호TV에서 영끌의 문제는 과도한 대출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영끌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금리를 받쳐준다면 문제가 있는 영끌은 아니다. 왜? 본인들 돈만 까먹으면 되는 일이지만 소득이 금리를 받쳐주지 못하면 그런 영끌들은 본인 돈만 날리는 게 아니라 빚까지 지기 때문에 과도한 영끌이 집값을 더 끌어내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아파트입니다. 마포구 아현동의 마레프라고 하는 아파트, 마포의 대장 아파트가 있는데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2단지의 경우 전용 59제곱미터가 지난 8월에는 13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두 달 뒤 10월 달에는 13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두 달 만에 7,500만 원 하락한 금액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두 달 만에 7,500만 원 벌 수 있습니까? 마레프가 왜 마포의 대장 아파트냐면 여기는 총 3,885세대인데요. 마포에서는 보기 드문 대단지 아파트인데다가 광화문의 일자리, 또 여의도의 일자리, 마포의 일자리를 1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입지이고요. 단지 바로 이 양쪽 옆으로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장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이 아파트의 단점을 굳이 꼽자면 마포대로에서 보면 이렇게 언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내 도로나 엘리베이터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닥 불편함은 없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총 5,678세대의 초대단지 아파트인 잠실 엘스도 매매가가 아주 주춤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23년 8월에 25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11월 얼마 전입니다. 22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2억 2천만 원이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겁니다. 지난 23년 여름을 기점으로 데드캣 바운스가 사라지고 계속 가격이 하락된 것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락장에서만 볼 수 있는 계약금 포기 사례도 이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19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계약금 손해를 보고 계약을 포기한 사례가 바로 이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엘스의 전용 59제곱미터는 한 18억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스의 아파트 중에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는 5,678세대 중에 4,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평수이기 때문에 거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더 잘 되는 편이라서 가격의 추이를 살피는 데는 데이터로서 쓸만한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자면 잠실 엘스 아파트는 흠잡을 데가 없는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를 품고 있죠.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앞에 신천중학교도 있고요. 전철은 아파트 단지랑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이 앞마당입니다. 어거지로 이제 흠을 하나 잡자면 단지가 너무 커서 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흠입니다. 농담입니다만. 자, 그리고 집값 하락과 상승을 얘기할 때 늘 입에 오르내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라는 곳인데 여기 실거래가를 보니까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23년 9월에 1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11월에는 1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5천만 원 넘게 내렸죠. 더 큰 폭으로 하락 거래가 된 것은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인데요. 23년 9월, 올해 9월입니다. 13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 12월 2일, 며칠 전입니다. 11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3개월 만에 여기도 2억 원 정도 내려간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23년 초에 아파트가 반등이 나올 때 급하게 달려들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요. 집값이 대세 상승일 때는 먼저 사는 사람이 가장 싸게 사는 것일 수 있지만요, 하락할 때는 먼저 사는 사람이 가장 비싸게 산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대세 하락 구간입니다. 대세 하락기가 왔기 때문에 총알을 준비를 잘하면 대략적으로 한 20년 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 전에 다시 한번 살짝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마 그때는 23년 초처럼 반등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표영호TV를 거의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위험 요소를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이 위험 요소를 가장 빨리 그야말로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채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 부자라는 분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우나를 갔는데 한 70 정도 되신 어르신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탕으로 들어가는 중이고 이분은 탕에서 나오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이제 다 알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저를 탁 보시더니 표 선생, 우리 맞죠?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좀 아는 분인데 부동산 알짜 부자세요. 그런데 저보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이분은 아마 동물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막 붙잡고 물어봅니다. 아니, 얼마까지 언제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점쟁이도 아닌데 알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좀 하락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주 그 예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많이 존중해 주는데 저한테 꼬박꼬박 선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어르신께서요. 제가 대답을 잘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감각적으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강남 부자라는 분들입니다. 주상복합의 대명사 타워팰리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타워팰리스마저 지금 하락 거래가 시작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전용 164제곱미터가 지난 11월에 4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죠. 그런데 지난 12월 2일에 43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6억 원 정도 내린 금액으로 거래가 된 겁니다. 한 달 만에 6억이 내려간 거예요. 물론 자금이 급하신 분이 얼른 팔아서 이 집값이 내려갔을 수도 있겠지만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도 지금 매물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베일리의 경우도요, 이래저래 눈치를 보다가 급하신 분들이 하락 매물들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조합원분들의 경우는 직장인분들이 좀 많습니다. 반포 지역의 아파트 값이 정말 크게 뛰었습니다. 평생 직장 다니면서 벌 수 없는 만큼 뛰었죠. 그래서 다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언제 40억을 벌 수 있나? 이거 팔고 대략 한 20억 원대 강남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현금 20억을 손에 쥐고 노후를 보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슬슬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잘하냐면요, 원베일리를 소유하고 있는 지인들이 한 30명이 넘습니다. 제 주변에. 그분들이 저한테 상담한답시고 이 얘기를 다 저에게 해줍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아파트 값을 폭등시킨 주범들 말고 본의 아니게 상승을 부추긴 것은 영끌들이었고, 또 반대로 하락을 부추기게 되는 것도 영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정부에서조차 가계비제 위험성을 알리고 있죠. 그런 시그널은 쉽게 줄 수 있는 시그널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계비지 한계치를 넘고 있다,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이 하향 안정화로 가야지 또 갑자기 무너지면 그야말로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무너지면요, 중서민층은 아직 집 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폭락을 해도 중서민층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여러모로 집값은 서서히 좀 더 길게 하향 안정화로 가야 한다가 표영호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서운해 하실 분들 많이 계실 테지만 서운해도 제가 현실을 엉터리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준비 안 된 분들은 집을 못 삽니다. 예전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냐 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운운하면서 이민을 고려했던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사업을 해서 돈을 왕창 벌면 계속 고용을 창출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챙겨서 이민을 가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분들이 이민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상속세를 많이 내느니 차라리 이민을 가겠다라는 사람들도 아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속세 이중과세니까 폐지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상속세가 무슨 이중과세냐? 상속세는 받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소득세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의견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치안 잘 돼 있죠. 인종차별 거의 없죠. 또 우리가 누리는 사회간접자본 SOC 복지도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어디 밖에 여행 갔다 오면 집이 제일 좋아 하는 그런 기분 아시죠? 저는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살기 가장 좋은 나라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한 이민 이야기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한국 부자 중에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세계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민 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이민자가 가장 많은 중국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구 대비 부유층 이민자들의 비율을 보면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부자들은 왜 대한민국을 떠날까요? 주된 요인이 상속세 때문이다가 가장 많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비율은 얼마입니까? 50%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은 25%입니다. 평균의 2배인 게 우리나라의 상속세입니다. 그래서 국적을 바꾸면 10억 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재산이 한 35억 원 정도 있으면요, 상속세로 한 10억 원을 내게 되죠. 배우자가 있고 재산이 40억 원 정도 있는 사람도 상속세가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국적을 취득한다면 상속세가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0원. 그래서 국적을 미국이나 캐나다로 바꾸면 상속세를 10억 원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너무 이 팩트를 콕 찔러서 말씀드렸나요? 상속 면제 한도 금액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기 때문에 투자 이민 비용이 상속세보다 훨씬 덜 든다. 그래서 상속세 낼 돈이면 이민을 간다라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돈이 많아서 상속세 낼 돈이 아까워서 이민을 가면 분명한 것은 후회하십니다. 고향이 막 그리워요. 비가 오면 그립고 1분만 누가 말을 안 걸어도 고향이 정말 그립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5년 전에 무작정 미국 이민을 간 분이 있는데, 물론 이분은 투자 이민이 아니라 무작정 이민이긴 합니다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한국에 못 들어왔습니다. 왜 못 들어왔냐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민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에 못 들어갈까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국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펑펑 우는 사랑을 받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영국의 국제교류 이민 관련 전문 업체인 헨리 앤드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2023년 부의 이동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전 세계 순자산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13억 원 이상 보유한 부자들 중 이민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국적을 집계해 보니까 가장 이민자 숫자가 많은 국가는 중국이 13,500명 정도로 1등이고요. 2위가 인도, 영국이 3위입니다. 러시아가 한 3,000명 되니까 한 4위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800명 정도가 되는데 7등에 들어갔습니다. 자, 고작 800명 가지고 이게 뭔 난리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중국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국의 인구가 우리의 한 30배 차이가 납니다. 인구 대비 많은 숫자의 부유층들이 이민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UN 인구 기금이라는 곳이 있죠. 202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통해서 집계한 한국의 인구는 5,130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국은 14억 4,850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나라 외교부가 집계한 해외 이주 신고자 숫자는요, 2019년에 4,400명을 조금 넘겼고요. 코로나19 때 그 여파로 2020년에는 1940명대로 감소했다가 다시 21년에 2000명대로 올라왔고 작년 22년에는 263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민으로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나라 맞습니다. 미국 맞습니다. 47.9%, 거의 50%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한 20%, 호주가 8% 순인데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영어권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상속세율과 면세 한도가 한국보다 크게 낮거나 아예 상속세가 없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물론 미국도 상속세는 있습니다. 미국의 상속세율은 한 40%인데요. 한국의 50%보다는 상속세율이 낮죠. 면세 한도 금액도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런데 미국도 상속세가 40%니까 이것도 별로 차이가 안 나네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걸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미국은 부모 1인당 유산이 1,17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2억 원, 그리고 부모 합산으로 2,3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4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안 냅니다. 300억까지는 상속해도 세금 안 낸다 이겁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면세 한도 금액이 10억 원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사실 잠재적 범죄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속세를 절약하려다가 자칫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환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민을 많이 가는 캐나다, 호주, 여기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존재 자체를 안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자, 또 아주 특이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야, 이 얘기하면 설마 뻥 아니야? 하실 텐데 사실입니다. 캐나다는요, 투자 목적의 부동산의 경우 상속 시 매입할 때 가격보다 많이 올랐을 경우에만 소득세가 매겨집니다. 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중인 부동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본은 상속세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55%. 혼돈이 가까이 됐으네. 이렇게 되면 정말 높죠. 소속구제이노 후세이가 오이 데시오네. 비리가 정말 많겠군요 라는 뜻입니다. 자, 최대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에는 일본의 상속세율은 60%까지 또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투자 이민하는데 돈은 얼마나 들까요? 뭐 각국마다 좀 투자 기준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한 10억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 투자 이민이나 이민이 매국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주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못 누렸던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 집값 폭등했던 19년부터 22년 초까지 집값이 워낙 비싸게 뛰었고 세금이 많아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가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때는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겼던 시간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게 자고 나면 튀어오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거였습니다. 집값이 처음엔 좀 오르니까 좋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내 집만 오르면 좋은데 다른 집까지 다 오르다 보니까 내 집 팔아도 저 집으로 이사를 못 가니까 또 싫어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빨리 이게 좀 하향 안정화로 가야 되는데 라는 걱정이 듭니다. 하향 안정화가 되어야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도 더 활성화되고요, 출산율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농촌에 농업투자 이민 받는 거 어떨까요?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분들 쓰고 있는데 농촌에 활력을 넣으려면 투자 이민 받는 건 어떤지 제가 잠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상속세에 이어서 요즘 저를 만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이걸 물어봅니다. 표용호의 생각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거죠. 물어보는 게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죠. 파는 사람은 뭘 냅니까? 양도세를 냅니다. 살 때 세금을 내는데 팔 때는 그럼 왜 내느냐? 하나의 재화를 가지고 세금을 2번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용호의 의견을 듣고 싶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요, 부동산을 살 때만 세금을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집값이 오른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공급 부족이라는 것과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예를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 예로서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23년 초에 시행된 특례 보금자리론이 끝나면서 10월부터는 집값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내년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조건이 조금 더 좋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작이 됩니다. 자, 조건이 구미가 좀 당겨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긴 하죠. 9억 미만 집까지 가능하고요, 소득이 높은 분들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택의 구매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뜯어보면 맹점도 있습니다. 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죠. 자, 출산율을 올리려는 대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라도 출산율이 좀 올라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조건에 부합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 혼인 건수를 보니까 월간 평균 한 12,900여 건 정도 됩니다. 혼인 건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매달 지금 줄어갑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참 가파르죠. 참고로 연간 혼인 건수는 2022년 기준에 한 19만 1,690건 정도 되는데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이 넘습니다. 자, 아이를 낳으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되는데 혼인 건수가 받쳐주지 않죠. 집을 사기 위해서 결혼을 서둘러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 됐다. 과연 신혼부부들이 이자율 낮다고 덜컥 집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4년은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 이게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금리를 낮춰주는 특례 대출 좋죠. 근데 집값 하락의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은요, 저금리 특례로 사기는 사되 집값의 향방의 눈치 작전이 정말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집값 반등은 한 2분기에 살짝 나왔다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시각인데요. 다만 이 하방 압력이 또 몇 년간 간다,
몇 년은 간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니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요, 내년 사상분기 즈음 정도 되면 대출금리가 살짝 하락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금리 하락이라는 심리가 붙어서 매수세가 다소 살아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지금의 집값 하락의 폭이 커져야 이 반등도 빨라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지 않다면 내년 하반기에도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규 주택의 분양가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부동산 버블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공사비가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좀 더 오른 지역도 있죠. 자, 분양가 상승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2년 경우 서울 지역 평균 공사비가요, 22년 기준입니다, 평당 673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2년 전인 2020년보다 그때는 한 528만원 정도 했거든요. 그때보다 27%가 상승했습니다. 22년 기준이니까 23년은 더 올랐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심지어 9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재료비와 노무비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죠. 시멘트 가격의 경우는 21년 하반기 톤당 78,8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하반기에는 톤당 11만 2천원으로 한 42%가 급등했습니다.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평균 일당이 21년 하반기에는 23만 5천원 정도 했는데, 23년 올해 하반기는 26만 5천원 정도로 한 12.6%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건설 시행사들의 금리 부담도 아주 커졌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의 경우는요, 금리가 좀 더 비싼 편인데 조달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0% 정도 됩니다. 엄청난 퍼센테이지죠.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신용도가 좀 좋으니까 한 10% 정도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 중소건설사들이 연쇄 부도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건축할 때 보통 공사비를 계약을 하는데 총액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물가 상승분을 나중에 추가한다라고 이게 트리거가 걸려 있죠. 예를 들면 계약할 때는 건축비가 뭐 1천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 변동률에 맞춰서 트리거를 걸기 때문에 계약을 1천억에 했더라도 공사비는 계약금보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는 공사비 증액에다가 더 많이 요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붕을 씌우는데요, 보통 자기네들 용어로 이런 것을 캡 씌운다고 합니다.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캡을 씌운다 이거죠. 자, 아무튼 공사비가 급등하니까 그 파장은 주택 공급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겠죠.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사실 공사비가 올라서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비싸니까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소득이 받쳐주면 사람들이 분양받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면 사업성이 또 나빠지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아파트 재개발 입찰도 이제는 꺼리는 그런 경향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으로 인해서 착공과 분양이 저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22년 송파구에 둔촌주공이 난리가 났던 것처럼 서울 성북구 장위 6구역 많이 아시죠? 여기는 철거까지 다 마무리를 했는데 공사비 문제를 시공사와 해결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첫삽도 못 드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요, 2019년에 조합과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평당 427만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는 적당한 가격이었을지 몰라도 올랐죠. 공사비가 계속 오르니까 대우건설이 평당 600만원 수준으로 공사비를 올려달라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사실 여기만 이런 게 아니죠. 정말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작구 노량진, 아주 입지가 좋죠.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조합은요, 지난달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조합이 평당 공사비를 695만원에 책정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좀 많이 책정을 한 것이라고 책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것을 생각해서 35만원, 한 5%를 더 올려서 730만원으로 입찰에 딱 붙였는데, 아이쿠야,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놀랍게도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더 걷고 공사비를 더 올려야 시공사가 또 참여하겠죠. 이렇게 되니까
공사장에서 싸움이나 갈등이 아주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의 경우는 올해 4월 준공한 그 KT 판교 신사옥 공사 여러분 아시죠? KT 신사옥 공사. 여기에 추가 공사비를 좀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인 KT를 상대로 국토교통부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조정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을 한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쌍방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람 불러놓고 야, 내 말이 맞지? 그치요? 이렇게 제3자를 놓고 말을 거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쌍방 협의는 아마도 어렵고 긴 분쟁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정도로 요즘 건설업의 분위기는 바짝 얼어붙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재값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땅값 버블이 굉장히 심합니다. 땅값을 잡지 못하면 부동산은 안 잡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땅값, 이거 누가 올렸습니까? 개발사들이 올려놨습니다. 결국 개발사들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겁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물자 운반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재값도 올랐지 않습니까? 2중고, 3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9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젊은 세대들이 도전할 만한 것이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는 건데 제 생각은 젊은 세대 부부분들이 좀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도 올라가고 또 대출 금리도 싸게 받으면 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인천시의 경우는 보니까 출산하면 1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은 결혼하면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준다. 뭐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건 그렇고 신생아 대출의 경우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한 1.6%에서 2.7% 정도 됩니다. 혹시 이거 궁금한데요. 쌍둥이 나오면 금리를 절반으로 깎아주는지, 혹시 내 쌍둥이 나오면 금리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건지 요거 궁금합니다. 뭐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아이 하나를 낳으면 1억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둥이를 낳으면 2억 주면 안 됩니까? 예. 자, 아무튼 인천시의 경우는 한 번에 1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18세, 18살이 되는 그날까지 최소 1억 원을 준다고 합니다. 23년생부터 시작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이를 낳는 문제는요, 지자체에서 얼마 줄게 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기를 수 없다, 잘 기를 수 없는 경쟁사회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학원비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교육비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좀 해소되기 전에는 출산율을 올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개발 계획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합니다.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에 개발되었을 때의 가치를 보고 빌려주는 것이죠. 저금리 시대에는 무분별하게 빌려주고 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금리죠. 최근에는 중견건설 회사까지 부도설에 휩싸이면서 시장이 아주 술렁거리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이 막대하다 보니까 그 욕망을 버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지금 위험해진 부동산 PF 시장이다 라고 봅니다. 경기도의 어느 입지 좋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역세권입니다. 각종 편의시설까지 다 갖췄는데 사람들의 기대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의 한 20% 정도가 미분양됐습니다. 경기도 수도권도 이런 분위기인데 지방은 정말 더 심각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대구가 한 1만 세대를 넘었죠. 경북 지역이 한 7천 세대, 충남은 한 5천 세대를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PF 대출 잔액이 지난 9월 통계로만 보더라도 134조입니다. 3년 전과 비교하자면 40조 원 정도 늘어난 수치죠. 3년 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것은 부동산 값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분양이 아주 손쉬웠을 그 타이밍에 개발이 막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얼어붙을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뭐 예측을 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측을 안 하고 무분별하게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 PF 대출을 갚으려면 분양이 잘 되고 입주까지 잘 맞춰야 되는데 미분양 등으로 시행사가 이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면 시공사인 건설사도 이 채무를 떠안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시공사의 채무를 우리가 보통 우발 채무라고 부르는데 우발 채무 규모가 지난 23년 8월 기준에 22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두 달 전인 6월 달에 비해서 역시 4조 원 넘게 늘어나서 30%가량 더 급증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런 여파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것은요, 23년 초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자그마치 366곳의 종합건설사가
견디지 못하고 그만 쓰러졌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지방건설사는 보통 중소형 건설사가 많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가 쓰러졌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중소형 건설사만의 문제는 아니죠.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실만한 그런 회사인데요, 국내 도급순위 10위권대 유지하는 중견건설사까지 부도설에 휩싸이면서 그야말로 위기감이 최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도급순위 10위권 내면은 이름만 되면 뭐 다 아는 그런 건설사겠죠. 이 회사의 PF 대출 우발 채무가 밝혀진 것만 보자면 자기 자본의 3배를 넘는 4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자기 자본의 3배가 넘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체 우발 채무 가운데 1조 원은 정부가 보전해 주고 다른 1조 원도 분양률이 높아서 안정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조 5천억 원 채무도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도설은 터무니없다 라고 회사는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입니다. 사실 대형 건설사도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는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개발하는 땅의 땅값이 마구마구 부풀려지는 데는 이 대형 건설사들도 크게 한몫했다고 봐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시행사에서 땅을 살 때 대형 건설사에서 책임 준공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일단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대형 건설사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출도 잘 되고 하니까 시공비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지의 지분도 함께 받습니다. 지금 강남 땅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하이엔드 주거용 부동산은 대다수가 대형 건설사의 지분이 그 안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자, 개발지의 지분을 받다 보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은근히 사업하기가 참 쉽겠죠. 그래서 땅을 살 때도 비싸든 말든 일단 고가로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양가가 비싸지는 겁니다. 물론 뭐 기업이 정당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문제는 자기들 이익 보면 자기들 주머니로 쏙 돈이 들어가고 자기들이 어려우면 우리 세금으로 그것을 충당해야 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물론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1년 전 1% 초반대였던 PF 대출 연체율이 현재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데 땅값은 왜 안 떨어지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땅값이 떨어져야 분양가가 떨어지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 PF 망하도록 그냥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죠. 그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본격화될 것이 예상되는데, 정작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은 이 땅의 부실을 털어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버티는지 아세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과 땅값은 안 떨어진다,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PF 관련 부실 채권 NPL이라고 합니다. 이 NPL이 증가하면 부실 채권이 시장에 나올 것을 대비해서 운용사들은 그 NPL을 매입하기 위한 이 실탄, 자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죠. 왜 기다리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저축은행은 제값을 받고 팔겠다라면서 부동산 PF NPL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른 싸게 시장에 나와야 이 땅을 또 누군가가 사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나마 분양가가 싸질 수 있는데 저축은행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블에 버블이 끼어있는 이 땅값이 앞으로 더 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자, 사실 현실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나오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훈풍이 불고 있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 PF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NPL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운용사, 그리고 아니다, 기다리면 오른다, 이렇게 버티는 저축은행의 어떤 이 가격의 틈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세금으로 부동산 PF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부실 채권을 정리를 안 하니까 금융당국이 열받았겠죠. 그래서 저축은행에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리해라 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데요. 저축은행은 개발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 그리고 인허가용 단기 차입금으로 쓰이는 브릿지론 위주로 부동산 PF 사업을 아주 확장해왔고, 그 사이에 엄청난 돈도 벌었습니다. 왜 어떤 저축은행, 어떤 금고에서는 그냥 막 돈을 빌려줬다가 잘못돼서 그분들 지금 이렇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의 자산 건전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의 익스포저, 위험 노출입니다. 익스포저에서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은 2021년 말 12.8%에서 2022년 말 1년 사이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3.7%로 아주 껑충 뛰었고요. 23년 6월 말 기준으로는 이게 얼마까지 뛴지 아십니까? 41%까지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은 아주 급등했습니다. 브릿지론 토지담보대출의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도 23년 6월 말 기준에 33.4%에 이르는데요. 시한폭탄이던 게 이제는 시한이 다 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또는 민간 NPL 업체에서도 부동산 PF 관련 NPL 자금을 마련해서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은 적정 가격을 이유로 오히려 사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죠. 적정 가격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지금 시장이 하방하고 있는 가운데 적정 가격은 매도인의 가격이 아니라 매수인의 가격이 사실은 적정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우위의 포지션 시장이 아니라 매수 우위의 시장이라는 것을 저축은행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 입장은 아마 이걸 겁니다. 헐값에 사업장을 매각하는 대신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사업장을 끌고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다가 저축은행도 빚만 지고 한마디로 거덜날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돈 빼가지 말라고 수신 이자를 올려주겠죠. 그럼 수신과 여신의 이자가 또 안 맞아서 힘들어지겠죠. 그럼 또 살려달라고 정부에 손을 내밀겠죠. 대략의 순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는 부실한 사업장 정리를 위해서 법원에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는데요. 이게 여러 번 유찰이 반복되다 보니까 기존에 투입된 금액보다 손해를 입는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물을 다시 걷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장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시장 환경입니다. 왜냐? 매수를 희망하는 업체도 많지 않죠. 또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 측에서는 시장 환경이 아마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격을 더 낮추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 등 이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부실을 털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부실 사업장의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내려간다, 이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한폭탄은 시한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고 이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계속 분양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분양받는 분들의 대출의 양이 많아야만 집을 살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한 번은 털고 가는 것도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서울 집중 현상이라면서 서울 아파트가 계속 비싸질 것이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라고 해서 다 비싼 것은 아니죠. 제가 오늘 서울 30평대 아파트 중에 가장 싼 아파트 10개 단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은 지금 싸니까 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곳이 있다라고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싸다고 여러분 보고 사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부동산의 실태를 파악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서울 아파트 30평대 가장 싼 단지 1위입니다. 도봉구 방학동입니다. 신동아 타워 아파트인데요. 전용 117제곱미터니까 한 35평 정도 되죠. 최고가는 21년 7월에 찍었습니다. 5억 6,3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23년 10월에는 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억 1,300만 원이 2년 만에 떨어진 겁니다. 자, 이 단지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은요, 세대수가 104세대인데 세대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지은 지는 한 27년 차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매가는 3억 5천만 원 선인데 전세가가 23년 3월에 3억 5,9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비쌉니다. 참고로 이 아파트는 뒷산 산책하기가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자, 다음 2위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현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인데요. 23년 9월에 4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는요, 21년 8월에 6억 3,75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33년 차 된 아파트인데 33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전세가는 한 2억 5천 정도 거래가 됐네요. 이 아파트는 완전히 숲세권입니다. 다만 주변에
원룸과 고시원들이 좀 많이 있죠. 여기 역시 최고가와 지금의 거래가가 차이가 한 2억 정도 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인데요. 양천구로 넘어갑니다. 신월동 쪽인데요. 나산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인데 여기도 100세대가 조금 넘죠. 최고가가 21년 10월에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는 23년 11월 달에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여기는 전세가가 3억 7,500만 원 정도 하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나산 아파트 이 아파트는요, 바로 앞에 호수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큰 공원인데 주말이나 퇴근 후에 산책하기에는 아주 좋은 위치인데 여기가 좀 흠이 있다면 이 큰 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창문을 못 엽니다. 소음 때문에요. 자, 그리고 학교가 멀다 보니까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께서 살기 좋겠죠. 자, 지금까지 3위 보여드렸는데 1, 2, 3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주변의 인프라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교통이 무엇보다 좀 불편하죠. 그리고 모두가 25년이 넘은 아파트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4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가 많습니다. 도봉구 방학동의 우성 1차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65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인데 33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자, 전용 83제곱미터 최고가가 21년에 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근 23년 6월에는 4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세가가 한 3억 7,500만 원이니까 여기도 역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1억 정도 차이가 나죠. 참고하시고요. 이 아파트는요, 공기가 참 좋습니다. 뒤에 산책로도 있고요. 또 텃밭도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심어서 먹기는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5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입니다. 역시 방학동인데요. 신동아 5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세대수는 150세대 정도 되는데 26년 차 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고가가 역시 21년에 찍었죠. 1월달입니다. 5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최근 거래는 23년 11월에 거래가 됐는데 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세가가 4억 1천만 원이네요. 갭 차이가 5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들여서 이걸 사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도봉구에는 대단지 아파트도 있지만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가 아주 많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앞에 산이 있는데 거기 시루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등산 겸 산책하기 아주 좋고요. 조용하고 살기 좋은 거주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도봉구가 의외로 또 많은데 6위도 또 도봉구입니다. 자, 다음 6위 보겠습니다. 야, 역시 도봉구입니다. 쌍문동인데요. 현대 3차 아파트라는 곳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최고가 역시 21년 2월에 찍었습니다. 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 23년 10월에는 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 하락했죠. 총 280세대가 조금 넘고 지어진 지는 27년 차 됐는데 여기는 나홀로 동 아파트가 아니고 3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등산하기엔 참 좋은 위치입니다. 자, 이번엔 7위입니다. 어딜까요? 이제 서울 시내 중심부로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생각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신동아 아파트라는 곳인데요. 이 아파트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락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2년 2월 작년입니다. 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 23년 11월에 4억 6,3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년 만에 5억 3천만 원이 하락한 거죠.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55%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물론 22년에 거래된 것은 15층이었고요. 23년에 거래된 건 2층이긴 합니다만 가격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이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작년에 집을 안 사고 올해 샀다면 똑같은 돈을 주고 두 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19년부터 22년 초까지는 정말 미친 가격이었다, 광풍이었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세가는 4억 하니까 갭 차이가 한 6천만 원 정도 나네요. 자, 30년 차 된 아파트다 보니까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면 뭡니까?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렴하게 살기 좋은 아파트이다 이겁니다. 자, 다음은 8위를 보겠습니다. 이걸 KB 시세로만 본다면 8위가 공동으로 한 3개 단지 정도 되는데요. 먼저 은평구 신사동의
신사 시티 아파트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역시 바로 뒤에 산이 있습니다. 총 290세대인데요. 전용 82제곱미터가 21년 최고가는 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23년 11월에는 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터널이 아파트 양쪽으로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양쪽으로 터널이 있는데 이걸 불편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차량 이동이 좀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이한 건요, 이 아파트에서 여의도 불꽃축제가 보이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높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9위입니다. 어딜까요? 도봉구 방학동입니다. 극동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앞에 5위에 소개해드렸던 신동아 5단지보다도 도봉산이 더 가깝습니다. 도봉산 바로 밑에 있으니까 공기는 뭐 너무너무 좋습니다. 21년 9월에 최고가를 찍었는데 5억 8천만 원. 최근 거래는 23년 9월. 딱 2년 만에 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한 20% 정도 하락해서 거래가 된 겁니다. 전세가는 2억 9천 정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위. 역시 도봉구입니다. 도봉구 진짜 많네요. 방학동입니다. 청구 아파트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 중에서는 단지가 가장 큽니다. 978세대인데요.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가 21년 9월에 6억 6,9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 23년에는 10월 달에 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많이 하락했죠. 자, 전세가는 3억 7,500만 원 정도 하니까 매매가와는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는요, 바로 길 건너에 선덕중학교가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면 여기 이 아파트 주차가 좀 복잡합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를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큰 공통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교통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지만 뭐 가격으로만 보자면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적 불편이 없다라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최고가를 찍었을 때와 또 최근 거래가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싸니까 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가격을 일일이 다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생각보다 초고가로 막 달릴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규 분양도 마찬가지죠. 청약 경쟁률이 얼마다 해서 막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 이런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1년에도 강의를 할 때마다 부동산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고요. 표용호TV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부동산의 위험은 지금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자, 표용호TV를 보면서 24년에도요.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기회가 온다면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빚 없는 삶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높으면 그만큼 레버리지, 빚을 많이 내야 되는데 가격이 많이 다운되면 빚의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용호TV는 바로 그것을 응원합니다. 요즘 아파트에 거품이 잔뜩 끼었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아주 특이한 사례지만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표용호TV를 보고 경제 공부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나 제보 등을 하시는 것 같아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조언을 얻고자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2018년에 전세로 파크하비오 오피스텔을 2년 계약을 하고 2020년에 재계약할 당시에 정부에서는 집값의 5% 이상 못 올리게 규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올리는 금액을 5%로 예상을 했었지만 당시 집값이 크게 뛰었던 터라 집주인이 1년에 5% 또다시 다음 해 21년에 5%로 올리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편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군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집 전세를 찾으면 5% 두 번 올려주는 금액보다 더 줘야 해서 그러겠다고 하고 2020년도에 1년에 5%씩 더 올려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특약으로 썼고요. 서민들 생각한다고 법으로 5% 이상 못 올리게 만들어 놨어도 특약에다가 적으면 법을 어긴 게 아닌 게 되는 건가요? 당시 파크하비오 오피스를 저처럼 그런 식으로 재계약한 세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만기가 끝나고 나올 때 집 전세가 안 빠져서 집주인이 시간을 벌려고 집이 나갈 때까지 더 있으라고 했는데 당시 저의 집도 개인 사정이 있던 터라 더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기에 급하게 다른 세입자 채워 넣는다고
불구하고 제가 있던 전세금보다 조금 싸게 급하게 세입자를 찾은 상황이라 집주인이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나올 때 이삿짐 빼는데 지연시키고 마룻바닥 스크래치를 핑계로 현재 전세금 일부를 못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아이쿠, 이게 말이 됩니까? 법으로 전세금 일부 반환 요청을 할 예정인데 2020년도에 당시 정부의 규제 5%로가 아닌 1년 단위로의 5% 올린 가격에서 또 5%로 올린 걸 특이하게 적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표영훈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메일이 왔는데, 지금 사실 이런 식으로 계약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2년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년 5%씩 올려받은 겁니다, 집주인이. 자, 그리고 특이하게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 부분은 저희 채널의 자문이면서 이 부분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잠시 뒤에 물어보도록 하고요. 자, 전셋집을 나오면서 아직도 못 돌려받은 금액이 있는데 바닥에 스크래치를 핑계로 안 돌려준다면 한마디로 이 사람 심성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들어오고 나갈 때 마룻바닥이 뭐 뜯겨 나가는 정도의 스크래치라면 몰라도 아주 적은 잔 스크래치는 사실 각오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살짝살짝 조금씩 스크래치는 납니다. 그 정도 감안하지 않고 세를 놓는다는 거,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낄 거면 왜 세를 줍니까? 본인이 다 끌어안고 쓰지. 안 그렇습니까? 자, 전세 금액을 매년 5%씩 올린다는 거, 이 부분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변호사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2년 계약을 하시고 2년에 한 번씩 올리고, 그리고 나서는 1년에 한 번씩 올릴 수는 있어요. 편법은 아니고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은 이제 올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올려야 되거나 올릴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차임의 증감을 서로 청구할 수 있고 서로 협의가 되셔야 돼요.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주셔야 되는 그런 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5%씩 해마다 올려주는 특약사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두 번째 재계약하실 때 그런 문구를 넣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약사항으로 1년에 한 번씩 5%씩 더 올리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임차인분들은 좀 고민에 빠지세요. 그러면 이 집을 계약을 안 하고 다른 집을 갈 거면 뭐 이사 비용이라든가 뭐 다른 주택은 더 오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1년에 5%씩 두 번 올려주겠습니다 하고 합의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합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실 때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하시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대신 집주인이 차임을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합의를 안 해주시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갱신은 하실 수 있고, 차임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시면 뭐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로 가실 수는 있지만, 계약을 뭐 해지당하신다거나 전세 계약을 갱신을 못 하신다거나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못 올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합의를 안 하시고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지금 매년 해마다 5%씩 올려줬다는 거예요, 특약사항에 넣어서. 아마도 본인이 그걸 거절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합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 합의를 하신 이상은 내가 이걸 법률을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셔도 의미가 없고, 합의를 하신 부분은 지키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를 보시면은 임차인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감액을 청구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집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또 합의를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세금을 아직 다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금액이 얼마나 되셨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전세금 반환 청구하셔도 되고 내용 증명 같은 걸로 일단 보내셔도 될 것 같아요.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를 정말 잘못 쓰는 경우 순식간에 몇 억을 날릴 수 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됩니까? 보통은 이제 계약서를 쓰실 때 금액란을 그 숫자로만 적으시고 공란을 남겨두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공란으로 남겨두시고 밑에 이제 도장을 찍으시는데, 가끔 그 계약서 금액 있는 데다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공인중개사분이나 이렇게 도장을 찍자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도장을 찍게 되면 나중에 안 좋은 분을 만나면 그 부분을 사후에 두 줄을 긋고 수정을 한 것처럼 하고 다른 금액을 적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뭐 물론 입증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어려움이 빠지실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변조를 하게 되면 마치 줄을 그어서 금액을 고쳤기 때문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악용당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원에 간다고 하더라도 두 줄 긋기 전에 찍은 건지 두 줄 긋고 나서 찍은 건지를 분간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도 있군요.
드물긴 한데 가끔 이렇게 사무소 위조 변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현희 변호사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